안녕하세요. 광주 비엔날레 유튜브 구독자분들. 저는 광주 비엔날레 서포터즈 김가원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광주 비엔날레의 시작인 백남종 작가의 고인돌 작품 앞에 있는데요. 여기서 박양호 대표이사님의 취임 1주년을 기념을 축하해서 대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양호 대표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광주 비엔날레 대표 박양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박양호 대표이사님의 광주 비엔날레 취임 1주년을 기념하여 좀 더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취임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됐나요?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르군요. 네. 현재 저처럼 몇십 년 전에도 박양호 대표님 역시 풋풋했던 대학생 시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역을 보니 대학 시절부터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대학 재학 중에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엘리트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님, 또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까지 항상 문화예술을 위한 부직갱이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오고 계시는데요. 저 역시 예술의 매개자 역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부직갱이 역할의 대표님까지, 대표님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쑥스러운 얘기거든요. 네.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움 많은 수줍은 시골 소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제자들이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고 나서 조그만 책자를 하나 마련해 줬는데 그 책 이름이 시골 소년 박양호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앞에 수줍음 많은, 부끄러움 많은, 그게 아마 생략된 걸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든 간에 광산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여기서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저기 유학을 떠난 거죠. 인천으로 갔고, 그 다음에 대학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고, 아들 넷에 딸 둘이었는데, 아들 중에서 누군가는 법대를 가서 고시를 하고, 아버님 생각에는 집안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셨어요. 근데 형님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막내인 저는 사실 저라도 아버님 소원을 들어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법대를 갔고 고시를 했고, 또 하다 보니까는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을 하게 되고, 일찍 또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40대 후반에 또 과분하게 문광부 차관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저희 모교인 중앙대학교로 이제 돌아와서 또 예술 경영, 옛날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학문이죠. 그게 이제 영국 유학 시절에 제가 공부했던 건데, 그래서 하여튼 다시 공직을 마치고 중앙대학에 돌아와서 예술 경영 가르치는 교수, 부총장을 하고, 그리고 또 광주 비엔날레 대표도 그 대학 교수 시절에도 한번 여기 했었고, 또 이번에도 다시 또 이렇게 맡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또 행정, 또 현장, 또 이쪽에서 한 40년을 일하게 이렇게 됐어요. 벌써 이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법대를 들어가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의 길로 오시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군대에 다녀왔더니 5개 부서가 선택할 부서가 남아 있었어요. 교육부가 있어서 교육부에 저점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문화공부부로 제가 자리를 옮겨서 그런 40년간을 이제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국가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다 보면 문화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도 또 다른 나라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있었기 때문에 예견하고 계셨군요. 뭐 예견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화 이렇게 쪽에 일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위해서 대표님의 연역을 살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 엄청나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나 체력 관리를 하셨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 관리가 이 위치까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일하는 것이 저한테는 네. 그때 운동이라면 운동이었고요. 이제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제가 농촌에 자라면서 네. 그냥 이렇게 그 방목되어진 네. 소나 말이나 양처럼 네. 방목되어진 네. 자유롭게 그냥 논이나 밭 뛰어다니던 것, 거기서 이렇게 집 같은 거 묶어가지고 볼 차고 노르는 거, 달리기 하던 거, 결국 그런 게 밑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또 학교 핸드볼 선수였었는데, 원래부터 운동 자체를 좋아했어요. 달리기도 아주 잘했고, 기본적인 체력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이 지금까지 버텨온 원동력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놀았던 게 밑바탕이 되어서 또 체력을 꿋꿋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네. 정말 열심히 뛰어놀았어요. 여기서 가까운 이제 네. 광산구, 옛날에는 광산군이라고 그랬어요. 네. 광산군 평동면 월전리 859번지가 제 태어난 곳인데 지금은 이제 산단이 돼버렸지만은 거기가 논인밭, 주로 논이만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놀았던 거. 저는 그것이 밑바탕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도 MBTI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렴풋이는 들어봤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성격 무슨 그런 유형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성격 유형 테스트로 요즘에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16가지로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해보신 적이 있다면 MBTI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MBTI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대표님을 단순히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람 박양으로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성격을 보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좀 성격이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소극적인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에 강력한 리더보다는 오히려 참모나 스태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 4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후천적으로 때로는 중간 리더, 나중에는 이제 최종의 리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앞서서 끄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그 참모형이나 스태프형 아닌가 싶고 또 공격형이기보다는 아마 수비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 비엔날레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 왔을 때도 그렇고 주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러 나오는 그러니까 구원투수나 해결사적인 것 분쟁이 있는 곳에 좀 평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같은 것 아마 그런 역할 조정자의 역할 아마 그런 것에 제 성격이 좀 어울리는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요즘에 그 얘기를 하면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다, 또 이렇게 참무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마 제가 아무래도 이력 자체가 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또 부총장도 하고 또 민간 단체에서 뭐 영화산업회 회장 뭐 무슨 회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고 뭐 리더십이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 스스로를 진단하면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에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제목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주제와 가장 걸맞는 대표이사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든 내년에 14회 광주 비엔날레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 비엔날레 직원분들께서 이번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대표 이사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개 질문을 작성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뽑기통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요?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질문당 한 10초 정도씩 해서 그래요?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이거 참 굉장히 이거 떨리는데. 그러면 이걸 읽고 답변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거 질문도 한번 읽어주세요. 대표님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적게 받는 편인 것 같아요. 평소 때 이렇게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어려움이 있든 또 혹한 없다 하더라도 조용히 그냥 잠깐 동안 시간을 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도록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해소법도 굉장히 평화적이시네요. 또 해야 됩니까? 네, 다음 질문은 여러 개라 최대한 간단하게 그럴까요? 답변해 이건 주시는 뭔가요? 걸로 할게요. 가장 좋아하는 손 우리말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더불어라는 말, 그러니까 영어로는 together, 함께 하는 것이죠. 구태여 얘기한다면 늘 더불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라는 말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동료, 또 온 인류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더불어라는 단어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뽑아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떨립니다. 네. 최연소로 행정고시를 합격하셨습니다. 대표님만의 공부 비법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합격은 했지만 비법이라는 게 따로 있겠어요. 뭐 그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은 처음에 모르는 것은 끝까지 파악을 해서 굉장히 정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째부터는 뭐 1000페이지가 되든 800페이지가 되든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 세 번, 네 번째 읽을 때는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모르는 것은 바로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고 넘어가자. 팁을 드린다면 저는 그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직 장관이자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아닌 인간 박양으로서 꿈꾸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세상에 와서 굉장히 내가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잖아요. 네.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저를 다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학교에서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했던 분들의 저는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는 이분들에게 조그만 가지고 있는 거라도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빚을 갚고 가는 것이 마지막 저의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곧 저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더불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는 이제 교수직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문화예술 경영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교수는 연구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제 주로 강의는 이제 문화 정책에 관한 것, 또 예술 경영, 그 다음에 또 축제나 이벤트에 관한 것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구 방법, 조사 방법, 그것은 한 40년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논문 쓰는 방법 같은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가르쳤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문화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것들, 그 네. 논문들을 썼고, 또 예술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또 관광 쪽도 문화와 접목시키는 이제 그런 분야로 해서 한 교수 생활 13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30여 편의 문화, 예술, 또 관광 이 분야의 논문들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나머지 질문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기억에 남는 질문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이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데, 문화예술계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청년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 라고 일러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또 다음 질문은, 전시를 많이 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전시 있다면 이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한류 콘텐츠가 있다면 질문 주셨고요. 퇴근 후에는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직원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일 자주 듣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다는 직원도 있으시네요. 네. 지금까지 사회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순간은 물어보셨고요. 초능력 혹은 도수를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일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내가 올림픽 선수라면 어떤 종목의 선수였을 것 같은지, 그리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것 같은지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마음에 품은 좌우명이 있다면 물어보셨습니다. 이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다 기억에는 남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기획을 하거나 그쪽 분야에서 일하실 분들, 네. 그분들 상대로 만약에 말씀을 한다면, 네. 저는 영어를 꼭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영어에 능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영어로도 강의를 하고 국제회의도 많이 제가 주관을 해보고 이렇게 네. 하지만 늘 언어가 부족한 것을 느껴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이미 영어는 국제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능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외에 예술 경영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저는 그것 하나를 저는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네. 초능력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저는 정말로 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꽤 오래 전부터 늘 해오던 거예요. 소망하는 초능력도 역시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겪은 강주와 지금의 강주는 뭐 문화적으로도 아니면 그냥 보이는 걸로도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제가 태어난 곳이 광산구 평동면인데 거기는 이미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네.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광주가 예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술의 고향, 예술의 어떤 지역인데,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데 다른 도시하고 큰 외형상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이 도심에 보면은 아파트가 즐비해 있고, 네. 그걸 보면 좀 슬퍼요. 가슴이 아파요.
광주만은 A양으로 정말 도시계획이 잘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술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남달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영국의 지역을 돌아다녀보고 네. 유럽을 돌아다녀보고 또 미국에서 외교관 생활하면서 미국 이렇게 돌아다녀보면서 네. 역사는 짧지만은 그들 도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색깔이 있는 네. 것을 볼 때마다 아, 우리 광주가 또 대한민국의 도시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지역들이 아, 광주만의 그 색깔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광주는 미술의 도시로서 또 예술의 도시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 8월에 취임되셔서 두 번째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신데요.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로서, 지난 광주 비엔날레 관람자로서, 또 문학의 리더로서 맞이하게 될 이번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광주 비엔날레를 다시 이렇게 맡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세계 비엔날레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비엔날레의 본질을 많이 본질이 퇴색해 가고 있다. 빛이 바래져 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제가 네. 느꼈어요. 그래서 비엔날레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적인 현대 미술 네. 전시회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 미술관에서 열리는 그런 전시회하고도 다른 것이고 또 아트 페어, 아트 마켓하고도 다른 네. 정말로 이 동시대의 미술을 새롭게 조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실험적인 그런 그 치열한 싸움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비엔날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비엔날레가 위기다. 또 광주 비엔날레도 위기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는 정말 세계 미술사회, 비엔날레사에 파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크든 작든 간에 주제가 되든 전시하는 형태가 되든 참여하는 작가들의 모습이 되든 또는 거기에 여러 표현하는 기법들이 되든 여러 측면에서 현대 미술을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명히 실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맡았는데 지금 제가 예술 감독하고도 늘 그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광주 비엔날레가 반드시 그런 전시가 되어서 정말 세계 미술사회 그리고 비엔날레 사회 역시 광주 비엔날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도록 잘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그렇게 스며들면서 문화가 바뀌었으면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직 개편이나 미래혁신위원회 발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광주 비엔날레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로서 이렇게 계속 변화를 시도하신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되죠. 네. 역사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변화가 되는 거고 광주 비엔날레 재단도 가만히 있어도 변화는 되는 네. 것이죠.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변화가 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비엔날레다운 비엔날레를 만드는 네.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비엔날레가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비엔날레 식구들의 마음 자세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전시를 만들려고 해도 그 일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마음이 거기에 헌신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표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문화, 조직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의무적인 것에서 헌신적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직원들이 비엔날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우리 비엔날레 식구들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저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그럴까, 어떤 방침에 대해서도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한 기간이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이제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가죠. 네. 거기서 이제 가치들 얘기 나누고, 또 현안이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제가 전에 대표 있었을 때는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졌는데, 우리가 기획 정책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시도 중요하지만 비엔날레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네. 재단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표대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옛날에는 총무부만 있었던 것을 경영지원실을 만들어서 기획정책 파트 그걸 보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좀 차이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니 해도 전시죠. 네. 그래서 좋은 전시를 담당할 수 있는 예술 감독을 모시는 것.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왔던 그런 1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들 덕분에 사실은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발대식 때 대표이사님과 이숙경 예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있어서 서포터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비엔날레 서포터즈인 만큼 그 특별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홍보에 있어서 서포터즈 역할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혹시 서포터즈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전에 뭐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아무리 좋은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밖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관객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정말 팥이 없는 빵이죠.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그런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네. 이런 좋은 전시입니다, 와서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미술을만 전문하는 분들, 전문가들, 네.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이 되기가 쉬워요. 저희들도 기자회견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술 감독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또는 이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때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관람객의 입장에서, 때로는 초등학생 입장에, 중학교 입장에서, 중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그 광주 비엔날레를 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서포터즈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포터즈는 그 광주 비엔날레에 관심이 있고 또 미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분들, 대학생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각에서 보고 소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격이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서포터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네. 관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포터스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네. 하면서 거기에도 우리 서포터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 많지만은 또 네. 국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생들도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그분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국가의 정책들을 알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반응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펴니다 하고 알리는 것보다도 네. 우리 서포터즈들이 일종의 국민의 시각에서 알려주는 것, 거기가 훨씬 실감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근하게. 반응이 좋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와서 꼭 서포터즈 이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포터즈를 저희들이 모시게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만 있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네. 나중에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지, 과외 보내지. 너무 그냥 학교 이렇게 이른바 수험 저기만 집중을 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 너무 학원, 과외 여기다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서포터스 활동 또는 과외 활동 이걸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아다녀 본 외국에 정말로 그 나라들의 리더들은 학교 공부만이 아니고요. 이런 과외 활동, 이 활동들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그것을 보고서 대학에서도 뽑고 또 그분들이 사회 리더들이 된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초, 중, 고등학교도 좀 서포터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정말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네. 직원분들이 하나 더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요?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실까요? 예?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실까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선택지를 2개를 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게임인데요. 네. 그러면서 그냥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선택하는지 보는 그런 스피드 게임입니다. 아이고 저는 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나마 조금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거 떨리는데요. 되게 재미난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수 생활할 때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서 네. 좋았는데 여기서는 또 질문을 받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요거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네. 한 3초 안으로 답변해 주시길 네. 바랄게요. 시골 소년 박양우 대 부직갱이 박양우. 네. 하나, 둘, 셋. 부직갱이 방향. 2번째,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국밥. 식었는데 밍밍하기까지 한 애호박찌개. 하나, 둘, 셋. 고르기 둘 다 고르기 어려운 게 둘 다 안 고르고 싶어요. 둘 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안 고르고 싶어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네. 10년 전 과거로, 10년 후 미래로. 하나, 둘, 셋. 저는 10년 후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후 미래로 하시고요. 네. 당첨이 되고 싶은 것은 로또 당첨 대 연금 복권 당첨. 하나, 둘, 셋. 로또. 저는 연금 복권이 뭔지는 모르지만 로또가 더 금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저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홍보 마케팅부 대 전시부. 하나, 둘, 셋. 그건 둘 다. 너무 현명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아, 또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나요? 네네네네. 이런 것도 준비하셨군요. 네, 방금 했던 밸런스 게임 중에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네. 10년 후 미래로라고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그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0년 전 과거는 제가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10년 후 미래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년 후 미래가 있는데 네. 그것하고 얼마나 좀 유사할까, 차이가 있을까. 아, 만약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거보다는 미래의 그 모습을 더 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골랐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약간 이렇게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빨리 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아까 그 네. 뭐 동동 뜬 얼음이 동동 뜬 뭐 국밥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식은 무슨 네, 밍밍하기까지 한 밍밍하기까지 애호박찌개. 한 애호박찌개였는데요. 네.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호박찌개는 우리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서 늘 좋았던 거고 또 제 고향인 평동이 아주 유명한 애호박찌개 네.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한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하면은 저는 네. 국밥이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교지 편집을 마치고 저희 국어 선생님이 사주셨던 송정리의 그 국밥 지금도 잊을 수 없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밥이어서
아마 저희 직원분들이 어떻게 알고서 국밥하고 애호박찌개를 이렇게 내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최될 제14회 강주 비엔날레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미리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어떠한 일들이 남아있는지 살짝쿵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14회, 14차 광주 비엔날레가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네.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는 이제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국내외 작가들, 네. 그 많은 작가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전시, 또 세계적으로 빛나는 전시, 그걸 위해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제 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 그리고 세계 5대 비엔날레에 빛나는 광주 비엔날레를 와서 꼭 관람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날레, 이건 현대 미술에 관한 것, 그것도 실험적인 것, 그러니까 어려운 것, 네.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그쵸. 이제 이렇게 어려운 전시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어려운 전시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준비해 오시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렵던 그 전시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면 광주 비엔날레 전시에 대해서 주제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꼭 그것을 미리서 한번 읽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참여하는 세계적인 여러 작가들, 네. 그 작품들도 한번 여기저기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되니까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훨씬 이해하기에 좋을 거다. 그리고 또 저희 광주 비엔날레는 현장에서 설명해주는 도슨트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 이 자료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푹 마음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내년 4월 7일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오셔서 꼭 보시고서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작품도 감상하며 즐거움을 느끼지만 또 이제까지 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미술을 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미술을 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고 비엔날레는 어려운데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어린 요 가족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오시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그 작품을 느낍니다. 또 어른은 어른대로 느껴요. 네. 오히려 어떤 때는 어렵다고 하는 작품을 어른보다도 어린이들이 더 쉽게 파악을 해요. 네. 저거잖아. 우리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만 네. 어린이들은 단순하게 보고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또 정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와서 관람하시는 축제장이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잘 준비할 테니까 네. 모두 다 열심히 와서 관람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술 이론을 공부하기도 하고 동시대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라는 거를 알고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양우 대표님의 가족분들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해보자면 따로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박양우 대표님의 자료를 찾던 중에 소문난 애처가이시자 딸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영상편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딸 셋이니까 딸 부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혹시 딸 부자라면 딸 부자겠죠. 요즘은 뭐 하나 정도밖에 안 나니까. 네. 그 옛날에는요, 제가 셋째 낳았을 때는요, 네. 건강보험
해당이 안 됐고요. 또 직장에서 주는 자녀 수당도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둘까지밖에 안 줬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딸부자일 수가 있고요. 세 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애처가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는 아마 또 동의할지 안 할지 그건 잘 자신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와 세 딸, 저는 가족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주로 공직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 늘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딸들에 대해서는 어느 길을 가라, 어느 직장을 택하라 제가 요청해 본 적은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공무원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가족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남편, 또 이 아빠를 늘 참 아빠에 대해서 늘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가족분들 제가 사랑하고요. 이제 또 남은 세계는 우리 가족 사랑 더하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그리고 세 딸,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위, 또 우리 손녀 모두 다 사랑합니다. 아마 언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 전달되실 것 같아요.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 질문과 영상은 질문은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만든 이 영상 부족하시고 또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처음이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많이 실수를 해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네. 또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준비가 돼 있었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했고요. 또 이번 또 인터뷰를 통해서 네. 지난 1년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년 또 비엔날레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책임감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대표님이 바쁜 시간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대표이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주시는 걸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도 그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광주 비엔날레와 예술 감독, 작가들의 마음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서포터즈로서 또 열심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박양호 대표이사님의 취임 1주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박양호 대표이사님이 이끌어가는 광주 비엔날레의 다양한 활동과 행보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